자, 지금 정치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마저 좀 보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비난 무릅쓰고 나왔다. 손학규 마지막 소명은 정치 제도 개선이다. 사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는 거,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올드보이다. 그리고 굳이 왜 나오시냐.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했는지 무슨 욕심이냐. 비난 무릅쓰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금 당대표 경선에는요. 한 10여 명 넘게 지금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나오실 분이 많은데 굳이 왜 나오셨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도 보죠. 손학규도 출마 선언. 역시 약간 비판적이네요. 손학규도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야 전대 새 인물이 없다. 당대표 후보의 올드보이들이 득세를 한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YSDJ 70대 초에 40대 기수론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당대표 거물 내세워야 무게감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좀 반응이 좀 엇갈린다 봅니다. 전문가들은요. 공천권 염두에 둔 권력 의지 표현이다. 정치가 어려울 때 새로운 도전 나와야.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 이런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저 손학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고 좌절과 낙담 속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출마 선언하면요. 앞으로 뭘 하겠다, 포부, 비전 이렇게 제시하는데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선언문을 들어보니까 해명, 설명, 내가 왜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례적입니다. 자, 맹정석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앵커 말씀대로 해명 선언이죠. 예. 이것이 해편으로 가면 좋죠. 완전히 정말 황골탈퇴해서 예. 새롭게 체제를 개편한다. 이런 해편. 많은 분들이 얼마나 김무사 해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타깝죠. 물론 손학규 대표 하면은 1993년 YS 퀴즈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의 정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박사학위로 치면 아마 10개 정도? 근데 이 박사학위가 우리 민심과 민중의 민초의 가슴이 얼마나 bek혔느냐.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이번에 당신이 왜 풍찬 노숙, 비바람을 맞으면서 노숙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민생과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통합하겠다. 이 말씀을 본인이 마중물이 돼주고 그러면서 나무가 돼주고 이게 큰 정신이지. 왜 과거에 깨끗했던 정말 그 인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손학규 대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까지 어떻게 정말 해명하는 신세가 되셨는지 가슴이 아파요. 신세라는 표현까지 쓰시네요. 자, 우리가 정치를 표현을 할 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야죠. 또 11분 중에 2분 정도가 현역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당원들이세요. 그러면은 11분들이 경쟁을 해서 새로운 바른미래의 깃발을 들고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했던 그런 정치 철학을 계승하고 실천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넥타이마저 안철수 전 대표와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서 마치 표현을 할 때 아바타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우리 새로운 시대 정치, 새로운 변화에서 이건 올바른 저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왜 저분이 출마했는가? 이
꼭지점은 결국은 보수 대개편. 결국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현재의 한국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혁신의 프로그램에서 실축을 한다거나 또 적정한 부분에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같이 맞장구, 같이 협치를 해서 뭔가 보수 대개편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만약에 어떠한 실패가 예상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차기 대권 도전도 할 수 있겠다는 의지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에는 많이 아프죠. 국민의 가슴을 정말 어울러 주시는 과거에 뭐 메꿔자 쓰시고 전국에 탐방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어요. 손학규 대표를 그리워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현재 저와 같은 심정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는 대권이라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뒤에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구환 변호사. 그럼 현실적으로는요.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보는 무게감을 가진 정치인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있지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자고 마음을 갖고 보면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당내 없어서 뭔가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마 그 내부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다시 구원투수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당이 어려울 때 당이 부르면 언제 나온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학규 전 자신을 스스로를 희생을 하고 항상 당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선대본부장이 되면서 어떤 송파을에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있었죠. 좀 오락가락했죠. 오락가락했죠. 근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항상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뭐 책임자로서 어떤 선거를 지휘했을 때 지게 되면 정계 은퇴라든지 혹은 민중소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지방선거는 참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위치했거든요. 단순히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승민이나 혹은 안철수뿐만 아니라 우리 손학규 본부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비판이 많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마중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이미 역할 자체가 이미 많이 뭉개진 거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좀 더 쉬었다가 조금 더 한 템포를 쉬고 다시 한다면 옛날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고요. 혹시 그렇게 하는데 혹시 본인이 성급하지 않은가. 본인의 나이에 비추어서 이번이 마지막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승부수를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한 판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아마 시간이 크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듯 하네요. 근데 요새 71세거든요. 71세면 한참 때입니다. 레이건, 등소평 뭐 80, 90대까지 다 했는데.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로마의 굉장히 평화의 많은 나이도 신 하셨습니다. 그 미네르바 있잖아요. 거기 부엉이 그림 있잖아요. 그게 나이 든 거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너무 싸우잖아요. 타협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정도 여당 경력도 있고 한 사람이 저는 물론 뭐 비난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평균 연령 26세예요. 음바페 19살이고 젊은 세대가 하는데 너무 오래됐다고 하지만 71세에 뭐 새로운 도전하는 거 저는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그래서 우리 퇴직자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도 용기를 불어줄 수 있고 타협 협치에 관해서도 또 하나의 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분의 경력이 사실 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학위로 지금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셈이다라고 아까 평가해 주셨는데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정치 기사인데요. 요거 좀 보죠. 여기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른바 삼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최측근 삼철이 최근에 만났답니다. 만난 것만으로 사실 기사가 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정 후보 공개지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관계자는 삼철이 누굴 지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요 밑에 있습니다. 양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그러니까 양정철, 이호철은 이해찬 후보를,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치권이 약간 뒤숭숭했습니다. 그 얘기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오해를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번 전당대회,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그런 성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또 한쪽에서는 이해찬 후보, 전 총리죠. 그분이 갖고 있는 친노와 친문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왔던 그런 역할.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삼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친노와 친문 지지자들의 표심이 이동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양정철, 그다음 이호철은 이해찬 후보를, 또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선은 양정철, 이호철 두 분이 중립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 이해찬 후보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선언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해철 의원은 저렇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입장이 다르겠다. 의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또 컷오프 전까지 이미 김진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삼철의 저런 선언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 이번 전대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를 살리고 또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에 가느냐에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묘한 저런 발언과 회동을 통해서 지지자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삼철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전해철 의원은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이군요. 이게 좀 더 미묘하네요. 이것도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엔 이해찬 후보입니다.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 보겠습니다. 이해찬, 문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호칭을 해서 논란이라 그러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팟캐스트서 문실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문실장 이렇게 수차례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친문 네티즌들이 이거 하가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의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해명하기를 당시 직함을 그냥 얘기한 거다. 하대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다네요. 민감하네요. 요 내용.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원의 문 실장 발언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을 때 나왔다.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문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다. 당정청 협의회에도 문 실장이 참석해 얘기를 많이 했다. 여기서 문 실장이래.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문 실장하고 저는 좀 특수관계다라고 또 문 실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맥락을 보면요. 직함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 친문 네티즌들은 또 이게 하대한 거라고 오해인지 반발인지를 좀 하고 있네요. 자, 맹 교수님. 요것도 참 민감합니다. 이런 작은 건데도. 앵커 말씀대로 전 맥락, 언중유고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해찬 우리 대표 후보가 말 실수를 한 거는 분명해요. 분명히 이것이 이번 전대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의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현명한 당원들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당대회에서 친문표가 압도적이거든요. 압도라는 표현은 아니고 사실상 방금 우리가 삼철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삼철이 이 시점에 왜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 중심이 돼서 연장자니까 이런 자리 만들었는가 예의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16일째 남았거든요. 보름 남았어요. 이제 중반전에 우리 이해찬 대표 후보의 이번 실축은 적지 않은 좀 의미는 던질 것 같고요. 또 삼철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고 전체적인 전당대회 프레임을 좀 더 큰 문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친문과 반문, 비문이 아니라 세 분 다 사실은 장점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해찬 대표 대표 후보는 하나의 이제 몸을 추스리는 새로운 뭔가 좀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송영길 우리 대표 후보한테는 예.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또 경제 난맥에서 경제를 좀 많이 더 안다는 예.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예. 현재 3위인 상태에서 뭔가 반전을 깨고자 하는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볼 때 이번에 그 두 가지 삼철 문제와 예. 이해찬 대표의 19번 대통령 발언한 것 중에서 2번 정도가 예. 이 무실장 발언했거든요. 예, 예. 여기 아마 어떤 영향을 줄지 중반전에 여론전에 또 어제 여론을 보니까 거의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특히 예, 예. 당원 중심으로 갔을 때 예, 차이가 예.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좀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고함 의원께서는 물론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예. 발언이 참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발언 이게 또 뜻하지 않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기도 해요. 예. 말 실수라면 저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저는 측면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평소 생각이 평소 생각이. 생각인데 예. 그때 밝혀서는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는 것이 실수라는 측면이고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이해찬 대표 후보는 예. 원래부터 관리형이 아니라 지분권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지분권자다. 예. 오히려 뭐 이해찬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 총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뭐 관리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분권자고 자기 스스로 지분권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특수관계다라고 하면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분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뒤집을 만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어떤 문심이라고 할까.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아마 정치적 중립 때문에 쉽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마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 아마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절차,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절차라는 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남아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진짜 속이 그런 거냐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해명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맹 교수님은 실수라고 예. 문 실장이라고 한 걸 실수라고 했는데 저는 뭐 실수라고 안 봅니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직 총리까지 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본인은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게 직함을 썼을 뿐이다라고. 19번을 얘기하는데 다 문 대통령님이라고 예. 하고 한 번, 두 번은 문 실장이라고 예. 했는데 그때 얘기가 예. 뭐 대통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끌어올리려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위상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나 옛날에 총리 때 문 예. 대통령은 문 실장 했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 저기 세종시에 집 짓고 있는데 예. 문 대통령이 그때 낙지하고 문어하고 막걸리 들고 싸워서 시컷 먹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중국 문 대통령 순방 갈 때 따라가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해주고 그 높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코치해줬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 예, 이 얘기는 자기 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실수라고 안 보고 예. 오히려 지금 친문 이쪽 세력들이 그 문 대통령보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나이가 한 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무시하고 그 맞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모양인데 예. 제가 아는 이해찬 전 총리는 상대방 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한테는 치열하게 싸우는 투사인데 자기 보스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모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하고 그거는 예.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예. 또 이해찬 전 총리한테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김부겸 장관도 포기했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거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은 실수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미국에서는 미스터 문이라고 하고도 미스터 트럼프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문제입니까? 예. 네, 양기대 전 시장님. 아마 이런 일은 예.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일 텐데요. 예.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 세력들 간에는 예. 혹시 당 대표와 대통령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텐데 예. 그게 좀 격이 없는 서로 예의를 갖춘 관계를 예. 유지해야만 이게 더 잘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와 높아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확대 해석보다는 예. 정말 앞으로
잘하는 그런 좋은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사가 약간 확대 그러니까 이게 해석한 듯한 약간 느낌이 있다. 이런 문제라서 느낌이 있어요. 예민한 문제라서 한 예,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예. 두 말씀 다 맞아요. 예. 근데 왜 제가 이 스스로란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예. 지금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넋두리 할 때가 아니거든요. 한 땀 한 땀을 당원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에 대한 하대 부분은 조금 더 좀 더 엄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수라는 표현이 좀 저는 저희가 사실 이 기사를요 눈길이 가서 꼽았는데 확실히 예민하네요. 오늘 나오신 네이버 패널께서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거 보니까 꽤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 기사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DJ 뒷조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이 2010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던 해외 비자금 추적 작업에 관여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원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방점은요. 해외 비자금 이런 어떤 정치인의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왜 죄가 되느냐라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자, 이광환 변호사. 이건 의미가 뭡니까? 이건 이 재판.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정원의 유죄와 변론으로 국정원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게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현동의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현동이 이 돈이 잘못돼가지고 국고를 손실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본인은 그냥 국세청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구해서 줬을 뿐이다. 어떤 처음부터 이런 걸 전체를 다 알고 공모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지 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모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즉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현동에 대해서는 입증되기 어려웠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재판의 의미가 있군요. 다른 사회 기사 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보시죠. 매일경제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수익률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들 다들 갖고 계신데 이거 빨간불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갈 빨라지고 국민 부담은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17일 연금 고갈 시점을 당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원래 기존에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어서 고갈 시기를 2060년 정도로 추정했었는데요. 이거보다 3, 4년 정도 앞당겨서 돈이 다 없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경제 성장이 있고 기금 수익률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은 참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워낙 크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 들락말락 한답니다. 1%면요. 물가 상승률에도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요 기사 또 마저 보죠. 또라이 정도는 이건 속어가 제목으로 잡혔네요. 또라이 정도는 악플러 무더기 고소 강용석 변호사가 패소했답니다. 법원은요. 이 정도 비난은 참아낼 위치에 있다. 이거 특이한 반론인데요. 여기도 보죠. 재판부는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댓글로 쓰레기, 또라이, 극혐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쓴 내진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건데 법원 판단이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강 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방송인이다. 공인의 경우 다소 경멸적 표현을 수반한 비판은 참아야 한다. 이런 욕을 들어도 참아라.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문제는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또 다릅니다. 그때는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다. 강 변호사가 입은 정치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2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이런 판결을 내놨거든요. 200만 원 아니라 한 사람에게 네티즌 2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 액수는 적었지만 아무튼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번 이 두 가지 판결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이것도 변호사신 이광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겁니까? 판결이? 예.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 그럽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달리 적용될 수가 이런 건데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또라이가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걸 감수하고 공적으로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즉 방송에도 나오고 실제로 본인이 그런 유사한 말들을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말들을 해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인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판이 또 과거 재판은 또 달랐어요, 판단이. 그것도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강용석 전 변호사가 강용석 전 의원이 그죠 현재 변호사가 이 고소왕이라고 하듯이 이제 고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인물이라서 이 시청자들께서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고소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과거 한해 판례를 처음에는 그 정도 했을 때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 고소 자체를 어느 정도 공적 인물로서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는 시기 아니냐라고 보게 되면서 이제는 그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적 인물인 강용석 전 의원이 수행해야 될 한계 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판결 따르면 저런 욕을 해도 유명인들은 그냥 참아라. 어쩔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난은 유명인의 세금과 같은 거라서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결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자, 요번엔 특활비 내용인데요. 아까 일면에 잠깐 봤는데 뭐 이 기사 잠깐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포기 못한 민주한국. 사실은 국회 특활비 논란이 되면서야 아예 폐지하라.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폐지는 안 하고요. 원내대표 회담서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시킨다. 이건 뭡니까? 폐지하라니까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겠다. 영수증 내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까? 반면에 바른미래당은요. 우리는 전액 반납한다. 그래서 원내대표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맞죠? 국회 특활비 개선안 눈 가리고 아웅. 민주한국당 개선 합의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윤영걸 전 대표께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 바뀌는 게 국회하고 검찰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 아무리 해도 특히 국회에 안 바뀌고 검찰은 내내 그대로 아니냐.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너서클에서 도저히 꿈쩍도 안 한다. 지금 특활비 같은 게 뭐 1인당 뭐 몇 억씩 받은 게 지금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수증도 없이 마구 처리하는데 영수증을 붙이면은 괜찮다. 영수증은요 아주 구하기 쉽습니다. 그냥 붙이면 되고 그걸 누가 감사를 제대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그나마 사실 별세하신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애도를 표시한 게 물론 뭐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받았지만은 그나마 깨끗하고 특활비 거절하고 깨끗하게 살으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신인들이나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좀 참여하기 쉽게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정도로 문호를 여는 쪽으로 좀 개선,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끼리 여야 똑같이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나아요. 특활비 포기했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관해서는 완전히 손을 잡고 정말 이럴 때는 협치 잘하더라고요. 진짜 국회 산정한 법 통과할 때는 반대 많이 하다가 이때는 지금 손 꼭 잡고 우리 떡 절대 포기 안 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요.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걸 협치라는 거지 본인의 삶과 관련된 걸 협치라는 게 아닌데 협치의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